7월 30일 민주당 혁신위 청년자담회에서 혁신위원장 김은경은 둘째 아들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은경 아들의 주장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생애 주기에서 여명기까지 남은 시간에 비례해서 1인 1표가 아닌 각자의 투표에 대해 차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냐고 반문하며 청년들의 현실이 정치권에 반영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고 김은경은 말했습니다. 발언 직후 지금까지도 노인 폄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은경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곡해되었다며 단지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을 뿐 노인 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과거보다 청년 계층에 대한 복지는 보완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평생 고용이 사라진 이후 고도화된 경쟁 속에서 불투명해져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느 세대보다 지금 청년 세대에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령층이 청년층보다 큰 유권자층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노령층에게 복지 정책이 좀 더 집중되어 보이는 것과 노령층의 투표가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엔 인과성이 없습니다. 노령층에게 복지 정책이 좀 더 집중되어 보이는 것은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이들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 날이 많이 남은 청년에게 노인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자는 김은경 아들의 주장은 다수의 입장만이 모든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김은경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다수의 입장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유례없이 전체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당을 더욱더 전체주의적으로 망쳐갈 거란 확신이 듭니다. 7월 17일 서른 의원은 김은경을 향해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은경의 인식 수준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니라 중등 교육과정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아주 휘황찬란했었습니다. 네, 뭐 그 이제 예전에 월드컵 이후부터 이제 이런 말을 종종 썼던 것 같은데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거 좀 근데 계속 안 좋은 의미에 써가지고 사실 다이나믹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일주일 내내 진짜 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연이어 나왔습니다. 좀 시국이 뭐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했던 거예요. 시국 흉흉하다 이 얘기를. 네, 그렇죠. 그 신림역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비슷한 사고가 네. 비슷한 게 아니지 똑같지. 뭐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금 그 분당 그 서현역에서 네. 또 이제 그런 칼부림 사고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또 뭐 강남에서는 약 처먹은 조폭 새끼가 롤스로이스 몰고 가다가 사람 치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서현역에서 사고 난 다음 날 네. 무슨 어마어마한 그 살인 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 게시판에 그런 살인 예고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뭐 잠실역이니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이 고속버스 터미널엔 사고가 있었구나. 고속버스 터미널은 글은 올라오지 않았고 예. 글은 안 사람이 하나 잡혔죠. 네, 뭐 좀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오타쿠 같은데 보니까 네.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녹음하는 지금 이제 토요일 오전에도 또 원주역에서 또 누가 또 살인하게 사람 죽이겠다고 또 예고글을 또 올렸어요. 이 케이스는 보니까 또 뭐 자기 그 반려동물을 칼로 먼저 찔러 죽였다고 사진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경찰 출동한 상태인데 좀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아니, 반려동물은 도대체 무슨 죄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죠. 뭐 많은 경우 관중들이 여기서 또 사진 포화가지고 그딴 짓거리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게시판에 올라온 예고글들은 거의 다 검거가 됐어요. 어제부로 검거가 됐고 대부분이 뭐 검거됐거나 자수했거나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관종들이고 실제로 이제 실행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서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참 그 철없는 짓이죠. 이 시국에 그 사람들 불안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좀 이것도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무겁게 다스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비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뭐 조금은 있고요. 이거 사실 저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신림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현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뭐 일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게 그 저기 무차별 살인 사건일 수는 있어도 뭐 묻지만은 아니다. 묻지만하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테러로 규정했으면 싶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때 되게 이제 말 많았던 테러 방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20년인가 하면 또 개정이 됐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테러 방지법 그 범주에 넣어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이제 주로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테러 예고가 있을 때 좀 더 이제 기존보다 초법적인 그런 이제 수사 방식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권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뭐 그 외에 애초에 이제 테러에 대한 규정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 사법권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일에 한해서라도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경찰 측에서는 이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뭐 경찰이 지금 일을 못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오히려 보면 일선 경찰들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피의자들이 요즘 보면은 막 그 검거 과정에서 다치고 그러면 그걸로 고소 때리 뭐 인사 걸고 그래가지고 돈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이것도 군사 독재 저는 잔재라고 보는데 군부 독재 때 이제 경찰들이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시위대들을 반대자들을.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반작용으로 이제 경찰의 어떤 그 사법 집행 중에 발생하는 그 폭력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좀 엄하게 다루는 그런 이제 풍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반작용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데 이거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참 그 판례가 마치 참 안 좋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8월 3일에 그 블라인드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현재 직업 인증하고서 글을 쓸 수 있는 그 커뮤니티에 경찰 한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판례들하고 현재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한테 총을 경찰이 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에서 이제 7,800만 원을 배상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을 하는 동시에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허벅지를 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이유가 아마 그 판결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그 범죄자한테 테이저건을 쐈는데 이 테이저건을 맞고 이 범죄자가 쓰러지다가 머리 부딪혔구만 또. 아니 자기가 들고 있는 칼에 찔렸어.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이제 2011년 판례인데 경찰관이 범죄자가 넘어지는 방향까지 예상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수억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지휘부에서는 뭐 총기 사용 매뉴얼이나 이제 적극적으로 총 쏘고 뭐 이제 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은 별로 해주는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덤태기 다 써야지 뭐.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최근에 있었던 어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송을 당하시는 일하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그간의 일과 너무 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다시 그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권한을 확실하게 권한을 확보해주고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좀 불안한 일들이 터지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 이제 강경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뭐 12,000명 정도인가? 네. 그런 이제 그 순찰 인원 뭐 이제 돌리고 그러면서 그 주요 이제 위험 지역으로 그 규정된 곳에는 지금 경찰 특공대를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특공대 장갑차 세워놓고. 사실 쇼예요, 쇼. 그렇지. 이게 또 장갑차까지 필요한 일은 아니거든.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지금 총격전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브라질 리오 그럴 때잖아 이로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좀 그 괜히 그리고 그렇게 또 세워놓고 그 저기 경찰 특공대들 막 그렇게 소총 서브머신건 앞에 하나씩 이렇게 달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또 불안하잖아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오히려 불안하죠. 예. 여기서 엄청 큰 일이 벌어지고 있까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이건 또 국회에서 할 일이지 사실. 그렇죠. 네.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인트로에 제가 이제 김은경 이 개소리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다들 이거 노인 폄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이거 노인 폄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노인 폄하 말고도 이면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사실 뭐 그 김은경 아들내미 논리대로 하면은 그 뭐 표만 많으면 다 장난 거니까 승자 독식의 어떤 구조에 되게 매몰되어 있는 뭐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지금까지도 많이 근데 김은경 아들도 지금 중학생은 아니니까. 그렇죠. 옛날 얘기죠. 예. 그 중딩 때는 이럴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승자 독식 구조에 기인해가지고 그냥 그 표만 많이 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더구나 당 혁신하겠다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발상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같으면은 제 인트로 콜처럼 그렇게 이제 반문을 교정을 해줬을 것 같거든요. 그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많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런 발상 자체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체주의다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김은경 정작 그 아들내미 그 말에 대해서 뭐 되게 좀 이렇게 똑똑한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막 천재인데? 막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모양이 빠지는 게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부터 아들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뭐 여명기를 어쩌고 해가지고 표를 반영을 해야 된다. 네네. 이 얘기해서 갑자기 막 그 뭐 국민의힘이나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노인 폄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냥 아들이랑 있었던 얘기를 소개한 것뿐이다. 그 다음 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휴. 이게 순서가 따져보면 굉장히 웃겨요. 처음부터 아들과 있었던 일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몰라 혁신이 내부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처음 나왔던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 얘기가 없었어. 근데 시끄러워지니까 네. 그냥 아들이 얘기한 거를 뭐 이런 관점도 있다는 식으로 내가 그냥 소개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아들 팔았지. 그것도 그렇죠. 옛날 아들 네. 중학생이던 철없던 자신의 아이를 근데 뭐 자기가 이미 그러게 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옮겨버렸으면은 그렇죠. 마치 그거 같은 거죠. 누군가 뭐 명예훼손성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글을 옮겼는데 RT 하면은 같이 처벌받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느 그 만화 작가가 또 그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고소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순신 장군 그 자기가 그린 이순신 장군 그 일러스트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거. 네네. 그것도 보니까 정청래도 이제 걸리니까 정청래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포았을 뿐이다 있다는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랑 비슷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결국 뭐 계속 욕먹고 근데 한동안 개기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이제 얘기한 건 박강원 원내요 사실. 그렇죠. 네네. 박강원 원내가 먼저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막 사실 이 노인회 회장이라는 양반도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이분도 영광의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저 보수당 쪽에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이고. 한나라당 출신이더라고요. 네. 삼선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러다 지금 또 목사야.
맞아 목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아무튼 그런 사람은 이제 박광훈 원내가 가서 먼저 이제 그 좀 이제 사과 말씀도 이제 전달하고 달래기도 했는데 또 이제 안 먹히죠. 김웅경 직접 오라 그래. 막 그래가지고 당사자 오라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막 김은경은 또 뭐 자기가 사과할 게 아니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 이제 여론에 등 떠밀려가지고 어저께였나 이제 결국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끝나고 다음 주 초에 이제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또 뭐 휴가 끝나고 갈 예정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이 사과하고 났다니면 또 그 사과에서 겨우 이제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좀 노력을 했는데 정작 사과를 하고 났다니면 지금 혁신위에서 도로 또다시 이제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또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해식 배우자 실장. 네, 배우자 실장이었던. 얘도 지금 혁신위원 아닙니까? 네네. 이 양반은 이제 김은경이 사과를 갔을 때 그 노인 회장이 김은경 사진 꺼내놓고 딱이다 때리고 싶다 그러면서 김은경 사진에 대고 이제 막 딱이 때리는 신용을 했다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명백한 폭력이네, 뭐 특히 여성에 가야 되는 폭력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국에 그 얘기하면은 사과 자체가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도 사진이잖아. 그러니까 사진이죠. 네. 이거 트위터에서 융아피님이 말씀하셨던 거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됐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사진 때리고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속 시원해지시면은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러고 그래 버리면 그 때린 사람만 바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정도 받아칠 그 센스도 없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대한노인회장님이 네. 그 공천 못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막 한나라당 그 당사 쳐들어가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만. 네. 사무총장 뺨 따고 때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네 정도 인간 말종에 가깝긴 해. 그렇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공천장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하니까 뭐 사진 정도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박광훈 의원 명함도 때렸다고 그러더라. 뭐 양이원형도 명함 사진이 없어서 명함으로 대신했다고. 아유, 양이원형 내가 또 빼먹었구나. 양이원형도 이거 관련해서 개설을 심하게 했죠. 뭐 틀릴 만 하나도 없다고. 맞아요. 아니 대한노인회 방문해서도 좀 억울하다고. 네. 야, 억울한 게 뭐가 그래? 그러니까 양이원형이나 이 김은경이나 둘 다 이 전체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로 뭐 이런 것들을 무슨 국회의원을 시키네, 혁신위원장을 시키네. 전체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뭐 사실상 응원하는 입장 아닙니까? 양이원형은 뭐 그렇죠. 대놓고 지원은 사격을 하고 있고 혁신위는 뭐 그냥 묻어가고 있는. 에휴. 이것도 이제 뭐 결국 사과라는 것도 그 사실 거의 엎드려 절받기 수준의 사과 아니었습니까 이게? 박광훈 의원 정도나 초반에 이제 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일 먼저 인식하고 가서 선제적으로 사과를 하신 거고, 김은경이나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그냥 등 떠밀려 가지고 와서 사과는 청문하고 온 건데, 이 바람에 이제 그 혁신위 자체도 좀 동력이 많이 날아갔단 말이죠. 이게 뭐 당내에서도 아마 친명 쪽에서도 이거 사과를 얘기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네. 선거 말아먹는다고. 근데 이제 김은경 계속 버팅기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동력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네. 그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동희 형이 남긴 그렇죠. 유산이 있기 때문에 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야 이거 어떻게든 일단은 털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좆된다 그런 생각 했을 텐데 불구하고 이제 김은경이 버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등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혁신이가 그 혁신 동력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당초에 이제 혁신이가 그 혁신이 활동을 종료 시기를 이제 9월 초로 잡았거든요. 9월 초에 이제 그 네. 정기국회 개원하기 전까지 혁신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기국회로 토스를 한다. 그렇게 네네.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이제 혁신위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8월 20일에 종료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하시던 때는 한 100일, 120일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이건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그 자기 혼자라도 비전을 그려본 사람이 혁신위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딴 일 하던 사람 갑자기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요 기간 안에 뭘 만들으라고 그러면 잘 나오기가 쉽진 않죠. 네네. 사실상 이 혁신이라는 게 저희 그냥 처음부터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 친위 혁신이고 실제로 이야기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저기 이재명 기가 하고 싶은 공천 룰 개정, 공천 룰 세팅을 혁신의 손을 빌려가지고 대신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치고 나가지고 또 이제 혁신이가 이상한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혁신이가 왜 지역 당원들이랑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그게 사실 예전에 이제 김상곤 혁신이의 경우에도 네. 이게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좀 돌긴 했었더라고요. 이제 간담회 같은 걸 그래요?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론 수렴한다고. 네네. 그래서 그 도는 것 자체를 이렇게 태클을 걸기는 조금은 네, 그렇긴 한데 얘네들 뭐 근데 돌아다녀 봐야 지금 분위기가 최근 그 이번에 그 노인 폄하 발언이 이슈화되고 나서 그 당일날 기자들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네네. 춘천으로 갔잖아요. 네. 그때 춘천 간담회 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만 잔뜩 왔었나 보더라고. 네. 그래서 막 간담회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 하고 이 있고. 당시에 이제 현장에 보면은 그 간담회장 앞에 네네. 1인 시위하는 노인이 한 분 있었어요. 김은경 개소리에 관해가지고 네네네. 이 양반이 이제 그 딱 자기는 뭐 정당 어느 정당 그 지지자도 아닌데 김은경 때문에 연로 받아서 왔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안에 들어갔더니 근데 정작 이제 그 행사장 안에는 간담회장 안에는 들어갔더니만은 막 그 다들 이제 뭐 수박 척결해라. 네네. 뭐 저기 누구야 대표적으로 그 조홍천 이상민. 네, 조홍천 이상민 같은 사람도 공천 배제하라 막 그런 소리 대놓고 하고 막 그랬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막 또 김은경 위원장이 이 지지자 여러분 때문에 내가 힘을 다시 얻었다고. 그렇죠. 힘받는다 화답하고. 소리도 하고 우리 근데 우리가 혁신위에서 누구 자르고 그런 거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르는 건 당원 여러분들이 해라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거 김상곤 혁신위 같은 경우랑 지금이랑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때는 여론 수렴할 만한 그 접점이 많지가 않았어요. 당 자체가.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문재인 당대표 들어오고 취임하시고 얼마쯤 한 몇 개월 뒤에 들어왔던가? 그러니까 이제 28 전당대회였으니까 한 6개월 지나고서 그렇죠. 혁신이가 떴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 좀 몇 번 패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때부터 계속 준비는 해왔을 텐데 타이밍이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당내에서 이제 재보궐 지니까 뭐 당대표 책임지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밀고 나올 때 그때 이제 김상곤 혁신이가 아마 이제 처음 시작됐을 겁니다. 혁신위원장 임명돼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당 지도부랑 당원들이랑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할 접점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 사이가 되게 이렇게 그 촘촘하게 흘러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혁신위까지 가기까지. 네네. 그리고 혁신이 가고 나서도 안철수 개판 치고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네.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 정치라는 그런 명목하에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1년 내내 개딸 개소리 다 들어왔잖아 당에서. 그리고 수시로 그 당원전에서 뭐 행사 같은 거 맨날 하고 그랬잖아요. 간담회 강연이 좀 많이 했냐고. 그러면 당이 지금 당원의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당 시스템이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혁신이라는 거는 외부의 시각으로 지금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의 시각으로 당을 고쳐달라 그런 의미로 사람들 영입해와서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당원 목소리 들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원 목소리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다니까. 지금 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때 예전에 그 2016년, 네. 15년, 16년 그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때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많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따로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당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렇죠. 지지자들이 어떤 민심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외연 확장을 해보자라는 게 그때의 목표였다면은 지금은 어떤 외형적으로는 당원들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권리당원의 마음을 잡겠다라고 나서는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원이란 특히 이제 권당이나 뭐 당원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민심의 척도가 되는 게 당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일반 네. 평당원의 역할이. 근데 지금 그 표본이 굉장히 오염된 표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당 안에 말하자면은. 네. 근데 이 오염된 표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염된 표본으로 1년 내내 지금 이재명 취임한 이후 1년 내내 계속 얘네들 말만 들어왔다니까 당에서는. 그래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 불만이 상당히 높고 네, 막 네. 50% 60% 가까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긍정 지지율은 뭐 40 밑에 40을 잘 못 가죠. 그렇죠. 30대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율도 딱히 국민의힘보다 높지가 않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그 이번 주에 MBS였나? 그 그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했잖아요. 네, MBS. 거기서도 지금 2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은 약간 반등 쳤던데. 뭐 아무튼 뭐 1~2% 차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사실 20%대랑 30%대면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네. 한 7%인가 7%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네. 떨어졌는데 지금 한 4~5% 정도는 다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국민의힘이랑 이제 근소한. 네. 그러니까 정말로 박시영 말대로 좀 갤럽 거는 좀 튀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없다니까 근데. 훅 하고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근데 MBS는 또 떨어졌어요. MBS는 또. 아무튼 뭐 그래서 혁신하겠다면서 지금 원장 얘기 듣는 건 참 어불성설이다. 이거 뭐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네. 예. 뭐 민심 청취하려면 진짜로 뭐 시장 바닥에 나가 보든지 아니면은 당원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당원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무슨 혁신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당원 아니더라도 민주당 지지층 정도고 아니면은 뭐 진보 성향 네. 유권자들한테 펼쳐봐야 네. 크게 뚜렷한 수가 안 보입니다. 사실 이 혁신이가 이야기를 청취해야 될 목소리는 우리 목소리예요. 우리 목소리. 그렇죠. 차라리 우리 목소리지. 그렇죠. 그게 혁신에 가깝지.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노인표마 때문에 완전히 개판 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힘 측에서는 다소 이제 몰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회를 잘 잡더라고. 이 폭염이라고 지금 그 전국에 경로당에 긴급 냉방비 10만 원씩 뿌렸거든요. 나이스 타이밍이지. 타이밍은 이게 좀 이제 속보이는 짓거리긴 한데. 네네. 뭐 어쨌든 간에 냉방비 지원되는 거는 이건 이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하고 일단 10만 원이 근데 뭐 좀 작긴 하다. 그렇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날아간 노인표를 이제 국힘이 많이 이제 받아먹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그 시사저널 단독 기사가 하나 떴는데 8월 4일 날 이재명 저격수 민주당원 현근택 고소 윤 지지선언 허위 사실 유포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이거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네, 백충재. 네. 백광현 백광현 당원으로 앵커에 합시다. 대해서 백광현 당원으로 합시다. 백당원. 네. 백당원에 대해서 현근택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허위 사실을. 그렇죠. 네. 뭐 저희 윤석열 지지선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다. 그다음에 단계 분란을 주동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뭐지?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네네. 어쨌든 현근택이 약간 이렇게 자기가 단정 짓지는 않고 어디서 들은 거 옮기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임새를 넣기는 하는데 네.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다고는 약간 좀 단정적으로 그냥 딱 바꿔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고소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 이제 팟캐스트 중에 윤석열 지지선언 공개적으로 한 양반은 이제 이민구 씨죠 사실. 네 요즘 뭐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고 계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그 현근택이 헷갈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희 백총이랑 예전에 인터뷰도 따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백총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죠. 백당원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딴 소리를 했는가 싶고.
그리고 뭐 지지선언 또 한 사람 치면 굳이 치면 우리도 아는 사람도 지지선언 했고 네네네. 하지만은 이 백당원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단기 분란을 왜 주도를 해? 단기 분란은 개딸들이 주도를 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백당원께서는 이제 김현정이 뉴스쇼에도 그 정정보도권 반론 인터뷰. 반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건 성사가 안 됐고. 네. 얘도 이제 그 뭐 핑계 대고 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김현정이 뉴스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8월 3일이었나? 그때 이제 유인태에 나왔던 편이었는데 굉장히 성의 없게 언급하더라고요. 네, 한 30초 정도. 네. 뭐 이제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예, 끝냈어요. 참 되게 건방지더라고. 진짜. 네.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구라쳐놓고는 뭐 김현정이 친 건 아니지만 구라치는 거 방관에는 방조해놓고는 CBS의 어떤 현재 수준이나 네. 상황을 알려주는 얘네들이 어깨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만하긴 할 겁니다. 사실 그 좀 MBC나 KBS보다 CBS 그 김현정이 뉴스쇼가 더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는. 시청률이 더 높나?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군요. 김어준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어준이 없죠. 네. 예. 뭐 이제 그 아무튼 뭐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그 어저께 이제 정치신세계에서 이제 그런 거 해보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윤리에 제소를 해보자. 재판처 인간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윤리 제소 양식이랑 이제 간단하게 그 제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 요령에 관해서 이제 그 김 변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8월 4일자 정치 신세계를 한 번씩 봐주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로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 방송 보시면은. 그래서 재미삼아 지금 일단 그 권리당원 게시판은 이제 폐지가 된 거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거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새로 생긴 블루웨이브. 네네. 근데 그 예전 게시판에도 서번에 그 들어온 것들은 캡처 떠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네네네. 하나의 근거로 계속 쌓일 수 있으니까 이 새끼는 왜 징계 안 해? 나 징계 1,000원까지 넣었는데 그렇게 이제 따져볼 여지라도 생기는 거니까 많이들 이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진짜로. 네. 누가 더 들어온 소리를 많이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네. 한 주간 휘황찬란했던 소식들을 다뤄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친절한 이순씨님, 키다리 아빠 리짜이밍님, 짧은데 네 짜이밍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네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지난주에 바람소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점검 요청은 각각 SNS 프로필에 등록되어 있는 오픈 카카오톡 빵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7월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도 추천 방송에 들어갔더니만 그 저기 커피 우유 당첨돼가지고 아니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갔는데 저도 또 하필 또 커피 우유가 네. 아니 근데 이상이 그 GS25 커피 우유인데 이게 춘식이 네, 춘식이 커피 우유 500ml짜리를 하나 주시던데 제가 어저께부터 요거 먹으려고 네네. 동네에 있는 GS25 두 군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 녹음실 오는 길에 GS25가 두 개 있잖아요. 네네. 세 개 있구나. 세 개인데 두 군데를 들렀는데 총 어제 오늘 해가지고 GS25를 네 군데를 들렀는데 없어. 그렇게 인기가 좋은가? 춘식이 커피 우유가? 그러게 말입니다. 뭐 품절됐는지 없더라고요. 웰컴퓨터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건가? 웰컴퓨터에서 설마 춘식이 커피 우유를 싹쓸이 했나? 네, 어쨌든 네 기쁘게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호두전과 에그타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맛있는 물건들이니까 네. 한번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오란땅을 오란땅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무슨 맛? 오리지널로 준비해가지고요. 그 와사비 맛도 맛있습니다. 아, 와사비 맛. 이게 그 오리지널을 먹어보니까 네. 뭐 다른 이렇게 뭐 땅콩 맛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와사비 맛, 뭐 그다음에 뿌링클, 네. 뿌링클도 있고. 네. 그것도 이제 기본이 맛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맛있지 않을까. 이게 예. 뭐 이렇게 다른 바리에이션을 넣으면 단짠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아, 단짠, 네. 단짠 어태 이것도 무섭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여름 지나면은 좀 더 이제 그 생산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좀 더 이제 구매하시기 용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 본 내용 들어가 보죠. 네.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그 계속 혼란한 와중에 이제 8월 3일날 이낙연 총리님이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입니다. 2022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보다 8.2% 줄었다. 주요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의 감소율이다. 평균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더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소득 감소에는 원화가치 하락의 탓도 있다. 그러나 경제 활력의 약화가 근본 원인이다. 그 고통은 약자에게 더 아프게 돌아간다. 시급히 산업 정책을 보강 또는 수정하고 복지 정책을 채워야 한다. 세계 잼버리 첫날부터 수백 명의 온열 질환자가 생겼다. 몇 달 전부터 경고됐지만 적절한 대비가 없었다. 하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대한민국의 관리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절박하다.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현실은 안타깝다. 능력 없는 정부는 엉뚱한 쪽으로 폭주한다. 신뢰 없는 정치는 길을 잃은 채 극단으로 질주한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거 참 잘 짚어주셨죠. 뭐 짚을 건 다 짚으셨죠. 특히 이제 뭐 능력 없는 정부는 하긴 능력 없는 정부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제긴 한데, 그리고 폭주 정도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서 문제긴 한데, 이건 뭐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저는 이제 신뢰 없는 정치, 이게 진짜 정말로 답답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명박 집권했을 때보다 저는 더 암울한 게, 그때도 이제 이명박 집권할 때에 그때 이제 여로당이랑 다시 합친 그 통합민주당이었나? 그 민주당도 질이 멸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수준으로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거든요. 당시에 그 민주당이. 그랬죠. 그때는 뭐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기만 했을 뿐인데 오합지졸 수준이었으니까 뭐 어디 누구를 한테로 모이자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개파가 이제 분열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둘 곳 없기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때는 민주당에게까지 버림받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나를 배척을 하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 없어도 된다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 더 힘들죠, 그때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연총님이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좀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씩.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9월부터 강연 시작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네네. 그게 지금 그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그 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쪽 채널이랑 소통하시는 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연총리님 행사가 그 강의 일정 같은 경우는 그 모색과 대안 측에서 이제 그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도 나온 거는 모색과 대안 발은 아니고 그냥 다른 측근 발로 나온 이야기인데 좀 이제 부정확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강연을 하시긴 할 텐데 그 기사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기사 자체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강연도 강연이고 뭐 물론 이제 강연으로 여론 일으키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연총리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좀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짚으신 게 그 국민소득 이야기를 이제 잼버리 이야기를 짚으셨는데 그래서 국민소득이 그럼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이제 좀 한번 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한번 따져보죠. 네. 일단 이게 국민소득으로 이 글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이낙연 전 총리님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감히 100% 짐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근데 이제 국민소득이 떨어졌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 글을 읽었을 때 그 국민소득 떨어진 것 자체를 실정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네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신 걸로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한번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네.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자료를 잘 정리를 했어요. 네. 23년 3월에 그 원영민 기자의 기사에서 네. 나온 이제 그림인데 이제 한국은행 자료로 정리를 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잘 드러납니다. 2022년 잠정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2,700달러로 전년에 35,400달러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확 감소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근데 원화 기준 밑에 작은 숫자로 나와 있는데 네네.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꾸준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3,600, 700 그다음에 2021년에 4,048만 원, 2022년에 4,220만 원까지. 네네. 일단 원화로는 계속 쭉 상승이에요. 계속 상승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이제 환율 네네. 탓도 있긴 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화로 나타난 것을 이제 보면은 그래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2년이 이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이제 마이너스 0.5% 예, 떨어진 거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상당히 어렵죠. 이게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물가까지 반영된 거니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좀 힘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뭐 이 수치 자체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까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여러 네. 가지 재반 환경 같은 게 이제 네네. 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 번은 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인데요. 네네. 2018년 대비 네. 네, 거의 이제 정체됐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박근혜 정부 주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지금 추이로 보면은 이제 17년에서 18년은 올랐다가 18년부터 19년, 20년까지는 다시 또 이제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20년은 또 이제 코로나 네. 영향이 또 있긴 하니까. 네네. 네네. 그런 다음에 또 근데 21년에는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팍 치고 올라갔고. 네, 이때는 또 약간 기저효과 네. 영향도 좀 네. 있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2년에 확 떨어진 거는 뭐 사실 뭐 대외 여건으로 보면은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영향과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수요가 폭발하기도 하고 막 복잡한 영향이 네.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우리는 또 중국, 그놈의 중국, 네. 중국이 22년에 또 한 번 또 봉쇄를 하면서 확 틀어주면서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고 네. 중국이 한국을 버린 것도 있고 예, 자체 생산하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단순히 중국이 어떤 정치적으로만 그래 정치적으로 개방, 그러니까 다시 무역을 막았다기보다는 중국 자체 산업 체질이 이제 바뀌어 전환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면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부장하던 것처럼 걔네들도 그렇죠. 이제 예, 자기들 내수는 자기들이 충당해버리기 네.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 중국이 또 안 좋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산업 동력이 걔네들도 많이 흐트러지는 게 있어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게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따져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지적하셨듯이 네. 사실 소득이 줄어들면은 고소득층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뼈아픈 거는 중산층 또는 서민, 그렇죠. 예, 사회 취약계층에서 네. 소득이 줄어드는 게 사실 더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5분위 배율 이제 뭐 진위계수랑 5분위 배율 우리가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연 단위는 지금 21년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어요. 22년에 대한 거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22년께 끝나긴 했을 텐데 네. 그럼 이제 23년에 발표가 되긴 됐어야 될 거거든요. 3월 정도에.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나왔지? 참.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급하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완전히 찾지는 못했는데 네. 찾다 보니까 KBS에서 통계청 자료를 빌어가지고 3월에 보도한 게 있어요. 네.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더 벌어진 빈부격차 1분기에 무슨 일이 네.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1분기 자료를 가지고 2020년 1분기부터 이제 1분기만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을 이제 서로 비교를 했는데 네. 2020년에는 6.89였던 게 2021년에는 6.3, 2022년 1분기에는 6.2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차이가 이제 격차가 이만큼 줄었다는 건데. 네,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 네. 2023년 1분기 들어가지고 이게 다시 6.45배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보다도 더 안 그렇죠. 좋아지는 상태네요. 네네. 그래서 23년 들어와서 이게 다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네. 추세가 생긴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은 물가 상승률이 약간 잡히기 시작하던 때이긴 한데 아직 높을 때이긴 하거든요. 네. 2023년 1분기면은.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 숫자 자체가 조금 더 나아졌을 수는 있어요. 네. 네, 나아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일지는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거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잘 살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네, 걱정이 되기는 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지난 대선 핵심 기조도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재 21세기 한국에 맞는 복지 제도를 점검해서 갖춰 나가자는 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신복지였죠. 신복지. 네. 그래서 신복지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현재 위기 상황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있나? 그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쓰신 SNS 글의 핵심이 아닐까 네, 네,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디테일을 참 못 챙기거든요. 단순히 디테일이 없지 거의. 단순히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뭐 그럭저럭 뭐 기재부에서 그래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디테일을 워낙 못 챙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뭔가
큰 주장밖에 없잖아. 맨날 대통령 나와서 뭐 카르텔을 뭐 그렇죠. 척결하고 뭐 네, 네. 그러니까 거악을 내가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그 사이사이에 챙겨야 되는 네. 급하게 챙겨야 되는 취약 기본. 그렇죠. 네. 기본을 못 챙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카운터로 나온 게 이재명은 보면은 추경해야 된다. 추경. 네. 돈 뿌려.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무조건 그 비선별적으로 네. 살펴야 된다. 네. 기본소득 해야 된다. 이런 소리. 기본소득하고. 네. 기본소득도 사실 디테일 다 뭉갠 그런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 참 하이 그 참 잘 짜기 잘 맞는 창과 방패야. 네, 네. 둘 다 방패도 허접하고 칼은 무디고 창은 무디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갑자기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그 신용 평가 기관 네네 대체 3대 신용 평가 기관 하잖아요. 뭐 네. S&P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피치라고 있는데 네. 피치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네. 한 단계 내렸어요. AAA에서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네. 한 등급 하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채무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고 지금 100 몇 프로더라. 네, 네.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서 일단 의회에서 나름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은 그 뭐야 걔네 그 상한선 국가 채무 네, 비율 네. 상한선을 풀기는 풀었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어느 금방 또 턱에 찰 거라는 그런 뭐 예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2011년에 이제 그때 글로벌 재정 위기가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유럽 다 막 유럽에 몇 개 막 폭망하고 미국은 그때 그거였죠. 서브프라임.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뭐 유럽은 이제 그 그리스 망하고 예, 이태리 그리스, 휘청휘청. 이탈리아, 네. 뭐 포르투갈, 뭐 그때 뭐 이제 집시, 그렇죠.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런데 다 이제 막 휘청휘청하고 그럴 때였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충격은 크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신용평가기관 보기에 미국 정도 되는 나라도 뭐 상황이 이러면은 신용등급 깎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민주당이 알아야지. 추경하자고 할 때가 아닌데. 네. 필요한 추경은 해야 되고 워낙 그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홍수 지역 그렇죠. 피해 컸던 지역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추경이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그놈의 항상 그 꼽살이 껴 있는 지역 상품권 그렇죠. 지원 예산. 네. 진짜. 아유 진짜. 좀 근데 낑가 넣어가지고 그러지 좀 말라고. 그 바람에 정말로 돈 필요한 사람들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시겠냐고 이낙연 총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당장에 또 이제 협상해야 되는 네. 박광원 원내대표 경우에도 뭐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힘없이 네.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원내가 원래 그런 자리라니까. 욕 먹고 똥 치워주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이번 주에 이재명 휴가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원내가 지금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간만에 그 야당 당대표 같은 모습이 나왔다고. 이번 주는 그래도 그런 대로 계속 정부 관련해서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 흉악 범죄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 목소리 낸 거 보면은 간만에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에서. 네네. 근데 이재명이 이제 휴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아니 끝내야지. 윤석열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경무로 지쳐서 휴가 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맞춰서 가 또 둘이. 그러게 말이야. 이재명은 뭐 했는데 뭐 했다고 휴가를 가? 나름 힘들긴 할 거야. 그 감옥 재판 받느라. 네, 감옥 안 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하고 있겠냐고. 아니 그 당 대표를 내려놓으면 편하게 재판에 집중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할 수 있는데. 그 당대표 내려놓으면 그냥 그냥 가. 그냥 가는 거니까 못 내려놓지. 아유 어차피 갈 거 뭐 힘들게 가나. 그러니까 또 후딱 가지. 또 문득 들 생각인데 지금 네.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뭐 당이 쪼그라들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한다. 아 그렇죠. 그냥 이제 그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의석수가 완전히 쪼그라들어도 그냥 자기 친애들에만 채워져 있으면은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그렇게 의석 쪼그라져 버리면은 방탄은 더 이상 못 하잖아. 뭐 이제 그 정도는 감옥 갈 각오까지 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쪼그라든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뒤에 있다고 이제 이재명 뒤에 있거나 혹은 이제 이재명이랑 협력 관계인 이제 그 구통진당 세력을 위시한 그런 이제 구좌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 70석 정도 80석 정도 가진 원내 정당을 걔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 남는 장사지. 통진당 때에 비하면은 그때 20석 뭐 20석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걔들 관점에서는 남는 장사일 수 있는데 이재명한테도 그게 괜찮은 장사일까?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 좀 애매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래서 이재명도 나름대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 망하는 걸 이재명도 원하지는 않는다.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전은 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건데 민주당이 본전은 칠 거다. 뭐 그게 이제 언감생심이지 근데. 그러니까 130인지 뭐 140인지 그 원하는 숫자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좀 줄어도 170은 아니더라도 150은 넘길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이 170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드캐리에서 나온 숫자잖아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하드캐리, 네. 황교안의 개삽질 하드캐리. 네, 그래서 황교안의 하드캐리까지.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그렇죠. 손잡고. 그렇죠. 시너지가 난 거지 말하자면은. 멋졌죠. 그렇지 뭐 하긴 황교안 없었으면 한 150석 정도에 그쳤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150, 160 정도일 수도 네. 있고. 어쨌든 뭐 170까지 갔던 거는 뭐 황교안의 역할이 시너지가 하여튼 그렇죠. 네. 잘 이루어졌죠. 네. 근데 지금 수도권 서울은 완전 개판 났잖아 지금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네. 또 경기도에서는 좀 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참 이거 뭐 어쩌자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참 이 디테일을 못 챙기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바로미터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잼버리 대회가 뭔지부터 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 네. 근데 또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좀 뭐 나름 정리를 해봤지만은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또 문제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골 때립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잼버리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네 그거죠. 이제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합동 야영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네. 91년인가 그 강원도 고성에서. 그렇습니다. 91년 강원도 고성에서 했었고. 네네. 여기 이제 그 세계 합동 잼버리가 있고 뭐 저기 그러니까 IOC에서 하는 대회도 보면 올림픽도 있지만은 뭐 아시안 게임도 있듯이 네. 잼버리도 또 이제 또 그렇게 지역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잼버리 대회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잼버리라는 말은 뭐냐? 이건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니까 이제 과거 인디언이라고 불렀건 네. 요즘 이제 그 가치 중립적 용어로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으로 부르는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는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시바아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시바아리라는 단어가 이제 음이 차용돼 가지고 전파된 게 잼버리라고 해요. 아, 그냥 마을 잔치야. 네네네. 마을 잔치 그런 건데 이제 요 말을 이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웰이라는 양반이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행 대회를 잼버리라고 지칭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이가 시작이네요. 네, 스카우트의 시작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산국가들은 그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 이제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별도로 또 이 비슷하게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드물게
대만 국기를 허용하는 국제 행사라고 합니다. 아, 중국이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좋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 그래서 잼버리를 처음 유치하냐 그건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91년도에 이제 그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할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나가지고 그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 국제 행사 유치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때는 정부랑 그 기업들이 두 개가 스폰으로 붙은데 이 기업들이 되게 이제 열성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게 이제 쌍용이랑 혜태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혜태가 망하기 전이었지. 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잼버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렀어요. 이 뭐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뭐 잼버리 길도 딱 그 진입로는 이 고성 잼버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였나 이름이 뭐 잼버리로 그런 이제 잼버리로 도로도 딱 꼈고 당시에 이제 막 그 노래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예, 막 방송에 나오고. 네. 김세환 씨가 불렀던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이때는 이제 좀 잼버리가 그 나름 약간의 사회적 붐을 타가지고 그 뭐 TV 연예 프로 같은 데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뭐 이제 코미디 방송에서 이제 개그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7회 때 한번 잘 치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논란의 25회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유치를 했는데 요 이제 유치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은 12년에 이제 당시 전북도지사가 잼버리 개최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처음 2012년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2015년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또 이제 고성이랑 새만금이랑 두 개 놓고 이제 경합을 벌여가지고 새만금을 이제 개최지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개최지 선정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전북도지사가 이제 뭐 정부 지원 같은 걸 많이 요청을 했고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당시에. 네네. 잼버리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이제 협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탄핵이 이제 연말에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잼버리 엎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대통령님이 정부 그 정부 이제 출범하자마자 정권 초기부터 이 잼버리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안을 직접 챙기시고 당시에 이제 이거 잼버리 관련해서 어떤 그 외교 활동 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부 출범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바싹 이제 잼버리 추진을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8월 6일날 이제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성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 그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이제 또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법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2020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직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면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무를 총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가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 네, 자리를 안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특별법령 운영이나 사업계획, 예산 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재정 및 인력 지원. 그러니까 가장 상급 제일 위에 있는 관리 업무는 거의 여가부의 이제 그 업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자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 및 지원 그다음에 사무국 인력 지원 뭐 주민 참여 계획 같은 거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이제 재난 안전 분야 그다음에 각 지자체 간의 이제 협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 네. 문화 분야 지원 같은 거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또 이제 업무 내용만 봐도 여가부가 확실히 이제 주무부처라는 게 티가 확 나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카우트 연맹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우트 연맹 관련한 일들 뭐 이제 지원 인력들 뭐 전문 인력 파견 같은 그런 업무들을 이제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20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잼버리는 23년에 개최를 하니까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최종 책임자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최종 책임자들은 누구냐? 조직위원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처들 장들이 다 공동 조직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네.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총재,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김윤덕 요 사람은 그 국회의원 전주시 갑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대표적인 이재명 쪽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선 경선 때부터 네네. 이재명 열린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양반까지 해서 이제 40명이 조직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네네. 김관영도 이제 좀 그 나름 유명한 이재명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당으로 넘어갔던 인간이거든. 국민의당, 찰스당, 예, 찰스당으로 넘어갔던 인간인데 21년에 이제 송영길이 예, 맞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이재명 대선 캠프에 막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또 앉혀놨더라 이런 인간을.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22년 지선 때 당시에 전북도의사가 그 디펜딩 챔피언이 뭐 당연히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이제 인사죠. 3선째 도전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반 어거지로 밀어내고 꽂아 넣었어요. 거의 김관영을. 네. 실질적인 준비는 그 사람이 이제 잼버리 준비를 다 했을 텐데. 그렇죠.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준비를 했으니까. 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2023년 3월에는 올해 3월에는 이제 윤석열이 그 한국 스카우트 명예 총재로 추대가 됩니다. 윤석열이 원래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건 당시에 이제 뭐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좀 있는 집 자식들이 했던 거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좀 있는 집 자식이니까. 네, 뭐 그러니까.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 이제 보이스카우트 하기 좀 형편 좀 빡빡한 집안에 이제 아람단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근데 아람단 없어졌나 이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카우트 그 명예총재 추대가 되면서 이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3월달에 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23년 8월 1일 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를 했고 규모를 보면은 158개국에 43,232명이 참가를 했어요. 네네. 크죠 규모가. 이거 공산국가 다 빼고 158개국이니까 정말로 전 세계에서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는 1,082억.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그 추경처럼 이제 추가 예산이 한 2번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 몇십억대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기대 경제 효과는 이거는 좀 웃기는 게 최초의 그 전북도에 그러니까 전북구에서 전북도지사가 처음에 추진했을 때만 해도 이게 6조 7천억짜리 경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뻥튀를 되게 많이 했어. 6조 7천억. 예. 옛날에 이명박이 그 뭐였지 OECD 그 G20 G20 주최하면서 그때 경제 효과 몇 조라고 그랬지? 뭐 10몇 조. 네.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뻥튀였지. 근데 이제 뭐 이 개최할 즈음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대략 한 6천억 정도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경제 기대 효과를 그 정도로 이제 추산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개최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주 이제 난리가 났죠. 무엇보다 이제 대량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쭉 보면은 8월 1일에는 이제 그 아직 그 개영식 하기 전날입니다. 네네. 그 오픈을 했는데 이제 8월 2일날 개영식을 실제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8월 1일날 오픈하고 나가지고 요날 환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21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2일날 그 조직위가 발표한 거 보면은 전날까지 잼버리 여행지 내에서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자로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 밤에 잼버리 그 개영식 행사장에서 이제 소방당국은 소방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영식 행사 막바지인 오후 10시 42분쯤부터 그 참가자 50여 명이 쓰러지는 응급 신호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또 2명은 중상자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한동안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 개영식 때 그 K-pop 가수 누구였나 아무튼 뭐 2팀 정도 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이거 좀 압사된 거 아니냐 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열상으로 쓰러지다가 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3일날 그 오전에 조직이 발표에 따르면 개영식 과정에서 139명이 탈진 등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경증으로 회복 후 퇴원했다. 온열 질환자 108명, 두통 10명, 피부 질환자 8명, 복통 6명, 근골격계 4명,
기타 3명 등으로 39명은 현재 치료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영식 관장에서 139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직위가 발표는. 근데 이제 잼버리 소방대가 또 같은 날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개영식 하루 동안에만 구급 출동이 304건이었다고 합니다. 좀 안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1건이고 응급처치가 18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월 3일 날 조직위가 8월 3일 날 갑자기 그 온열 환자가 확 폭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위가 사전에 이제 확보했던 그 온열 질환 치료 약품들이 이날 다 동이 나버려요. 주로 이제 수액 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조직위가 이제 급하게 그 전북도랑 뭐 전북의사협의회 등에 이제 공문 보내가지고 이 치료약품 수급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이제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좀 골 때렸던 게 8월 3일 오후 2시부터 갑자기 내부 취재를 통제를 해요. 조직위 측에서. 하하. 이게 이제 그전에는 어떤 식이 원래 취재 방침이 어떻게 됐냐면 이 잼버리 이제 그 행사장 안에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델타 구역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이제 캠핑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델타 구역이 말하자면 가운데 있는 커다란 플라자 같은 거야. 여기 이제 다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뭐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이제 뭐 교류도 하고 그런 이제 구역이 델타 구역인데 그러니까 취재도 일반적으로 그 델타 구역에서 이루어지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주최 측에서 설명을 델타 구역 출입은 자유롭다. 네네. 취재도 이제 취재 풀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8월 3일부터 갑자기 이거를 이제 델타 구역에 들어가려면은 취재하러 들어가려면 사전에 취재 계획서 그 뭐 시간이나 취재 방법 같은 거를 사전에 그 통보해서 주최 측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 그 스태프. 네, 스텝 한 명을 붙여가지고 취재하는데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시를 받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뒤로부터 좀 그 관련 기사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 주최 측의 입장은 이 보도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 잼버리 상황이. 근데 보도들이 너무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벌써부터 똥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냈다 그래가지고 다소 이제 심기가 삐진 거지 말하자면은 매우 불편했군요. 매우 불편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8월 4일, 8월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온열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온열 환자가 얼마나 나왔다 이런 집계 자료가 잘 안 나와요. 집계 보도는 잘 안 나오고 산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네. 그런 그 기사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이 개소리들이 참 많았잖아요. 한 번씩 보면은 8월 3일 날 그 도지사 김관영이 이제 한 그 SNS에 이제 올린 글을 보면은 세만금 잼버리 현지의 아침 어젯밤 개막식 마치고 야영지 텐트에서 1박 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더니 새벽에는 춥네요. 누구도 잼버리를 즐기려는 스카우트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하겠네요. 뭔 맥락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보면은 낮에는 폭염이더니 새벽에는 춥네요에서 갑자기 열정을 꺾지는 못하겠다고 푹 점프를 내버려. 이 사이에 맥락이 없어. 왜 열정을 꺾지는 못하는지. 그 뭐 낮에는 폭염이더니 새벽에는 추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카우트들은 뭐 재밌게 잘 지내더라. 그런 내용이라도 중간에 집어넣든지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훅 점프를 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잠만 잤구만. 거기 그 스카우트들이 뭘 하는지 뭐 아무것도 참여를 한 게 없는 거 아닌가? 야영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워 사실. 이거 뭐 텐트만 쳐놓고 좀 자는 척하다가 저기 조직이 사무실 가서 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요. 사실 문장도 되게 좀 형편없고 이게 도지사가 왜 글을 이따위로밖에 못 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도지사 글에 이제 전북도의원 엄영선이라는 양반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이제 또 큰 문제가 됐는데 이 엄영선도 뭐 좀 친이재명계라고 볼만합니다. 아주 그 대선 때 보면은 열심히 그 빨아줬더라고. 네네네. 사실 이 댓글이 좀 댓글이 본문보다 더 길어. 지금은 현재는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삭제된 상태예요. 이 댓글이. 그렇군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잼버리의 저녁입니다. 어제는 세계 잼버리 대회 개영식에 다녔습니다. 전국 의장단 회의 참석과 VIP 참석으로 출입 절차에 번잡하며 살짝 발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귀가 시간이 거의 11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다수의 언론은 폭염으로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약간 습하지만 바람도 불었습니다. 최신식 화장실마다 에어컨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는 피서가 아닙니다. 개인당 15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입니다. 대부분 해외 청소년들은 얼굴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하지만 해맑았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입니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합니다.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입니다. 이번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형들이 거듭나 전북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꼰대인데? 자, 일단 잼버리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 아닙니다. 앞서 이제 그 잼버리의 뜻도 풀이를 했잖아요. 뭐 잔치에 잔치 그냥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행사가 뭐가 있겠냐 생각해 보면 여름에 각종 이제 이런 야외 그 캠핑 행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락 페스티벌 같은 게 많죠. 네네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냥 우르르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그냥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 이제 각국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고난 극복? 야, 진짜 무슨 이 극기 훈련이야, 극기 훈련. 그러니까 이 극기 훈련 너무 좋아해 인간들이. 유격이야, 유격? 그리고 지금 이 시즌에 유격 안 해요. 그렇지, 이때는 안 하지. 이거 좀 지나고 가지. 예, 혹속이 지금 하면 애들 지금 퍼져가지고 사고 날 거 알기 때문에. 막 죽는 사람도 나온다고. 그렇죠. 지금 여름에는 그 작업도 빡세게 시키지 말라고 공문 내려오는데. 그렇죠. 예. 무슨 잼버리 고난 극복이라는 거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최신식 화장실에다가 거기마다 에어컨이 있다고? 아닙니다. 이것도 좀 허위 사실인데 그 화장실이 이제 총 몇 개 개소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에어컨 달린 화장실은 2개 개소밖에 없어요. 아, 네네. 아, 냄새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보기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었던데 이 양반 11시에 집에 왔잖아. 응? 맞네. 습지에서 그 파레트 하나 위에 그 파레트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서 텐트 치고 한번 하룻밤만 잡아 죽어. 아, 그거 힘들 텐데 그거. 어우, 난 그 바닥에 물 차 있는 게 나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끔찍하던데요. 저도 여름에 이제 위국 훈련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그 바닥에 비닐 한 2겹 정도 깔고 자는데도 막 새벽 되면 몸 쑤시고 장난 아니잖아요. 등 백이잖아요, 네. 그죠? 등 백이는 것도 백인데 습기 때문에 습도. 사람이 진짜 많이 괴로웠던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벌레가 창궐을 했는데. 아, 창궐하죠. 화상벌레라고 개미의 일종인데 얘는 물리면 그 이름이 이제 화상벌레라는 이름이 이제 왜 나왔냐면 그냥 얘가 이제 그 분비하는 그 화학물질이 되게 독해요. 그래서 이제 스치기만 해도 불에 대인 것처럼 화끈하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화상벌레구나. 근데 물리면 한 2-3주 간다고 합니다. 그 화상처럼 이제 아픈 그 증상이. 네네. 근데 이제 화상벌레 창궐해 가지고 이 그 잼버리 참가자들이 반바지에 이제 반팔 입고 있으니까 엄청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지에다가 애초에 텐트 친다는 게 좀 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 장소를 조성을 굉장히 잘 했어야 했는데 배수 같은 거 특히 신경 써가지고. 네네. 근데 전혀 지금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 이제 기껏 대비한 게 그냥 파레트나 하나 던져준 거야. 아, 그 파레트 진짜. 근데 뭐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치는 결국 정작 11시에 집에 왔으면서 무슨 고생할 만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개인당 150만 원의 참가비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해외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다르고 그 돈 많이 들어간 데는 5,000불까지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5,000불? 이 비행기 값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동비. 이제 국내 참가자들은 참가비마저 무료라고 지금 이 양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2022년 전북 도의회가 발의한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총 153만 원의 참가비 중에 그 세계 연맹 납부 비용이 103만 원이라고 하는데 요 103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 염영석 이 양반 도의원이잖아. 그러네. 몰라 이걸? 자기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그 공짜가 아니냐. 개인 자부담이 최소한 전북도에서는 50만 원 정도 나와요. 공짜가 아닌데 공짜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마다 달라요. 이 지원안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좀 예산 규모가 좀 더 되는 데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만 자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아무튼 공짜는 아니다. 비싸다. 근데 네, 저거. 103만 원 비싸죠. 이거 펜타포트 지금 인천에서 하는 거. 네네. 거기에 지금 3일권이 24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6만 원꼴이야. 근데 거기 아티스트 훨씬 많이 나오잖아. 거기 뭐 그쵸. 네. 그 펜타포트 지금 잼버리처럼 하면 폭동 나요 거기. 몇 번 이제 펜타포트도 제대로 행사 진행 못 해가지고 시급한 적 있긴 하지만은 이 수준까지 가면 진짜 폭동 날 거예요 거기는. 그 해외에서 스타잖아요. 우드스탁이나 뭐. 네. 99년 우드스탁 같은 경우도 그때 완전 개판된 적 있거든요. 94년 우드스탁도 비와가지고 진창됐는데 그때는 그 우드스탁이 오랜만에 열리는 바람에 그 참가자들이 다 미쳐 날뛰는 바람에 막 진창되니까 오히려 좋아 막 그러면서 그러고 놀았다가 99년 때는 좀 정신을 차린 거야. 야 씨발 우리가 돈 한두 푼 들여서 온 것도 아닌데 이따위 대우를 받으면 되냐고. 그리고 거기서 막 내부적으로 폭동들이 나고 그랬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엔 상황이 더 심각해요. 이 새만금 이번 잼버리가. 아무튼 뭐 돈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네네. 돈도 적게 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자기 도의회에서도 이 조례안 발의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글을 이따로 쓴 거니 모르고 썼겠지. 알고서 설마 그냥 이렇게 거짓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재명한테만 그냥 관심이 그렇죠. 가 있을 테니까. 네. 자 이제 8월 4일 또 이제 김관영이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보도들도 나왔고 이제 그 보도들에서 보면 또 이제 특히 이제 해외 참가자들 인터뷰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나 이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나올 만한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지사가. 이 문제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 그냥 늘 있는 불만 네. 정도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또 그 8월 4일날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지금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볼 때마다 터져요? 그러니까 터지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기분이 뭐 같아요. 이름 참 씨. 잼버리 총괄 본부장 이항복이라는 양반이 이제 나와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오늘 지난자가 쓰러졌다 이러니까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더위에 잠깐 정신을 잃고 그러다가 그늘에서 아니면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가가지고 휴식하고 그대로 서너 시간 후에 그대로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즐겁게 활동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름에 이제 일사병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열사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빠르게 그쪽 그늘에 좀 있으면 네,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복귀할 수 있는데 열사병은 전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위 먹는다고 그러죠. 예. 탈진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큰일 정말 나죠. 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탱이 쓰러졌다가 좀 쉬다가 다시 즐겁게 복귀? 야, 무슨 군대에서도 안 이런다고 진짜. 장난하나? 진짜. 그래서 뭐 이어서 얘기한 거 보면은 오늘 질환 환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빼내 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실제로는 저희가 땅 위에서 그대로 행사를 관람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개영식 때 네네. 땅 위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관람을 하다 보니까 누워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이제 뭐 쓰러졌다고 판단했다. 소방당국에서 오버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납득이 안 되긴 하고. 네, 좀 이상한데요. 네. 이 누워서 보는 사람이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볼 거 아니야. 그렇죠. 옆으로 근데 쓰러지면 사람 똑바로 쓰러지거나 엎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소방당국이 그것도 판단을 못 할까? 글쎄요.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최창명 이 사람은 이제 세계 스카우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제 기자들과 질답을 가진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개영식에 K-팝 행사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활동하다 보니 체력을 소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개영식 날 밤에 너무 빡세게 놀아서 퍼졌다. 하하. 예, 참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진짜.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이런 식으로 계속 언플을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언플들이 보면은 좀 국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국제적으로 다 나가는 얘기거든. 국제적으로 다 보도가 됐거든. 이것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외신으로 나가는 얘기 나간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뭐, 저도 어저께인가 보니까 한 2만 9천 명까지, 그, 원래 4만 3천 명 수준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도망가가지고 2만 9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이제 온라인상에 나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좀 웃기는 게 그 8월 4일까지 조직위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퇴행한 사람 2명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직위에서는. 8월 4일까지. 네.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 2명 이제 뭐 퇴행했을 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못 믿겠고 조직위에서 지금 언론 통제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된 것들만 좀 추려보면은 8월 3일날 그 주한미군 평택 캠프 이제 캠프 홈프리스인데 여기에 그 7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주한미군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들이 출퇴근하게끔. 애초에 이제 원래 그 8월 1일 그러니까 그 8월 2일 개영식 전에 이제 들어왔던 스카우트들도 여기서 잠시 재웠어요. 네네. 그때도 좀 그 텐트 치고 공간이 아직까지 뭐 제대로 이제 그 확보가 정리가 안 됐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여기서 출퇴근하게끔 그렇게 이제 캠프 홈프리스에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이 이제 치명적이었는데 8월 4일날 영국 스카우트 전원이 이제 조기 퇴행을 결정을 합니다. 결국 저녁 때. 이게 4,500명 규모예요. 영국이 아마 참가자가 제일 많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정주국이라서 그런지. 예. 와, 4,500명 호텔로 숙소를 결정했던데 어디 8월 2일부터인가 3일부터 네. 안 그래도 영국 대사관에서 영사 한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오늘이죠. 네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미국 스카우트 및 성인 스태프들 해가지고 총 이제 1,200명 정도 되는데 전원 퇴영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도 지금 대사관에서 인천 쪽에 이제 대형 그 수용 시설을 계속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잘못했냐 이것도 이제 타 대회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요 비슷한 케이스가 마침 정말 비슷한 케이스가 그 2015년에 이제 23회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간척지가 장소였다고 하죠. 습도작이 많고 이때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기간 동안에 한 수천 명 정도의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대기간 통틀어가지고. 근데 네. 대기가 끝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평가받기는 성공적인 잼버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새만금이랑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모래 깔아가지고 네네. 지대를 높여가지고 네. 이렇게 물이 안 차게 하고 배수 좀 신경 써놓고. 그리고 여기는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그 장소를 어떤 그 야영장 같은 걸 활용하게끔 그렇게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잼버리 끝나고 나면 다시 농지로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조성을 못한 면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애초에 좀 잘못된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었던 것 같긴 해요.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굳이 새만금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렇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2019년에 또 이제 24회 여기 이제 복민이 서밋 백텔 잼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네. 또 기간 동안에 온열 환자가 수천 명.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매일 1,000명씩 나왔다 그러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대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똥망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성공적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이제 악평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현장 조치가 지금 수준으로 부실하고 막 언론 통제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열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워낙 더울 때 하니까. 네, 더울 그죠? 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애초에 어떻게 준비를 해놨느냐?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준비 자체도 부실했고 설령 준비가 좀 부실했더라도 그 상황 대처만 잘해도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텐데 상황 대처도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 그렇죠. 뭐 형편없어 보이죠. 그러니까는 아니 자국 국민 걱정해가지고 대사관에서 영사 파견해가지고 현장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렇죠. 뭐 절지 상황 아니면 이럴 일 잘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관 통해 가지고 각국 공관 통해 가지고 지금 항의서한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그리고 8월 3일이었나 우리나라에서 26개국에 또 이제 그 서면 브리핑인가 또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네네. 하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또 뜬금없이 네네. 문재인 정부 탓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정부가 그렇다 치는데 민주노총도 갑자기 뜬금포로 문재인 정부를 또 멱살잡이를 해요. 이제 민주노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새만금 신공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게 결국은 미군 기지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제 뭐냐면은 신공항을 건설을 하는데 인근에 지금 미군 활주로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이제 겹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미군 측에서는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근데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한번 관제 시스템 다시 통합하는 걸로 결론이 났나 그럴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공항 활주로 자체를 미군이 쓸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제 뭐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라 또 주장하는 거는 좀 억지스럽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무엇보다 이거랑 그 잼버리랑 연결 지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잼버리는 그러니까 뭐 둘 다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거 외에는 딱히 이제 그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데 괜히 잼버리 끌어들여 가지고 요 신공항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괜히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 엄풀질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정치질을 했다. 이제 프레임질을 그냥. 그렇죠. 프레이밍을 한 거죠. 아니 뭐 잼버리 하면서 뭐 그 공항으로 뭐 이 스카우트들이 뭐 입국을 했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공항 짓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한창 짓고 있잖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또 맨날 하는 레파토리도 나왔습니다. 8월 4일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은 박근혜 때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아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토스한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준비한 건 맞는데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작년 10월 25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보안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원택 의원이 이제 그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2020 작년에 그 프리 잼버리 행사가 원래 열렸어야 하거든요. 잼버리가 개최가 되면 1년 전에 프리 잼버리 행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데 작년에 취소가 됐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 지역구라서 저는 현장을 수시로 보고 있다. 코로나는 표면적이니까 작년에 그 취소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코로나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상은 올 8월에 잼버리 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본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 잼버리는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폭염이나 폭우, 해충 문제와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하셔야 한다. 이런 것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다 바라보는 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정말 요 말은 되게 현실적으로 잘 짚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뭐 편의시설 얘기도 하는데 이것 좀 편의시설 지금 골 때리는 게 GS25 들어와 있거든요. 현장에 이제 간이 편의점으로. 네네. 물건값을 2배씩 지금 뻥튀기가지고 팔고 있어요. 하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그 막 현장 그 급식 문제도 개판이고 막 그 삶은 계란 썩은 거 막 나오고 장난 아니더라고 지금. 근데 이렇게 이제 딱 짚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여가부 장관 답변이 뭐였냐면은 태풍 폭염 등에 대한 대책 이미 다 세워놨다.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 10월에.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또 윤석열 정부 탓이지. 그러니까 그럼. 작년 요 때까지는 요 대정부 질의할 때쯤까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좀 부실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여가부 장관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정권 넘겨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니까. 근데 이때 저희가 다 보고 났더니 뭐 내년에 한데 문제 없습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책을 다 세워놨다며. 네. 그럼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닌 거야 이때부터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올해 5월이었나 이 그러니까 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산 좀 늘려야 된다. 대책 세워야 된다. 네네. 근데 여가부에서 예산 다 컷 시켰다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좀 예산 아껴가지고 칭찬 받겠다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개판 쳐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지금 앞서 이제 그 조직위원회 보면은 정부 부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네. 그리고 지자체랑 이 스카우트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예예. 여기 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잖아. 근데 갑자기 8월 4일 그렇게 이제 논란 터지고 하니까 뭐 긴급 대책 회의도 하고 정부에서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그 저기 총리가 나와가지고 한덕수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중앙 정부가 책임 맡겠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 그럼 그동안 중앙 정부 여가부는 중앙 정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 맡았던 것처럼 중앙 정부가 책임을 안 졌던 것처럼 좀 이제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뭐 어쨌든 사실상 게임 끝났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나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계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거 야 때리자. 중단해라. 접어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직위에서 회의를 내 가지고 녹음 전까지만 해도 그 오전 9시에 회의해 가지고 오전 중에 결론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결론이 안 나나 봐.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제 결론 나올 것이다. 또 이제 그렇게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이거를 잼버리를 락 페스티벌 같은 거에 살짝 비유를 하셨는데 비슷한 거죠. 중간에 이제 행사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막 사후 처리가 장난이 아닌 거지.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선택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좀 보면은 시설 그 아까 이제 1,000억 좀 넘어갔잖아요. 이 총 집행 예산이.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시설비가 350억대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실제로는 그 운영 예산이 500억대가 넘어가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 네. 그래서 이거 감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간 거는 좀 이상해. 예, 그렇죠. 이런 거 국정감사해야지. 뭐 양평 뭐 이거 고속도로 뭐 근데 이제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태에서 정말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거 좀 대신임도 심각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향후 한 20년간 한국을 추억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외국인 입장으로 참석을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 나름으로 기억을 남기긴 할 것 같아. 그때 한국 가서 존나 고생했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꼭 한국에 대한 나쁜 추억일까? 그러니까 나같이 이상한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이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 정말 극기가 돼버리는 거지. 참 그 대신임도 떨어진 게 저는 많이 이 뼈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향후 30년 정도는 잼버리 유치에 뭐 잼버리도 잼버리고 이게 참 그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하드캐리 해가지고 이 대신임도 엄청나게 끌어올려 나온 거거든요. 즉 정권 초기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로 그때 성공적으로 잘 치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까지 이제 정말 하드캐리 해가지고 국제적인 위상을 확 올려놨는데.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말아먹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막판에 탄핵 시점 들어갔을 때 동계올림픽이 약간 좀 최순실이 많이 관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미르 재단이니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야 동계올림픽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럴 그렇지. 때 문재인 정부 바뀌면서 준비해가지고 아마 간만에 진짜 성공한 그렇죠. 국제 아마 릴레하메르 이후에 예, 거의 유일하게 좀 성공했다는 평가. 외신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그때 평창에 찾아왔었던 기자단들 설문조사했을 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거 준비 누가 했어? 거의 80%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야. 최순실이 한 거지. 최순실이요. 근데 그거 딱 진짜 한 1년여 기간 1년도 채 안 되는 그렇죠.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그다음에 또 조직위원회들도 엄청 잘 협조해서 잘 준비해줬고 그때 그래가지고 올림픽 성공시켰잖아. 그게 리더십. 만약에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야 그렇죠. 니네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못해? 근데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이제 지금 중앙정부 측 인물들은 다 이제 국힘당 쪽 사람인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지자체랑 그다음에 또 조직위원장 그 국회의원은 또 민주당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인선을 보면은 이재명계랑 윤석열계가 이제 딱 같이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거지 말하자면은. 시너지가 그냥 어마어마하네. 참 그래서 이 참 난감합니다. 네네. 이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참 까기도 애매할 거야 이것도. 그렇죠. 까자니 그 지가 꽂아놓은 애들이 그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자기가 안 꽂았다고 그냥 쌩까면 되지. 참 이 국가 단위로 참 이게 진짜 너무 짜증나. 그 동안에 어떻게 하드캐리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올려놨는데 이걸 이렇게 말아먹나? 그러니까 이거 뭐 올림픽으로 치면은 올림픽 막 욕 먹으면서 치르고 있는데 IOC에서 야 이제 그냥 접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폐막식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접으면은 진짜로 참사고 안 접어도 좀 끔찍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불장 다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벌써 다 본 거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에휴. 어쨌든 뭐 다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중상자가 몇 명 있긴 하던데. 네, 무사 귀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그림자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이제 여름도 이제 끝나가는 국면으로 끝나가려면 그래도 광복절은 넘어야 되지.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점은 찍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은 여름 청취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또 태풍 다음 주에 아마 찾아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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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풍에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